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 봄 결혼을 준비하다 제 손으로 엎어버린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알아가는 중이고요. 오랜만에 다시 연애를 하려고 하니 지난 날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기회에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더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만나보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으면 또 하고 싶은 게 결혼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은 그때 그 결혼을 정말로 했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파혼하길 너무 잘했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럼 또 씁쓸한 기분이 뒤이어 들더군요. 한때는 너무 사랑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임에도 다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했던 저는 이제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파혼의 여파는 저를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는데요. 남자 보는 눈이라는 건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놈을 만나 사랑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둘도 없는 영혼의 짝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는 25살로 확실히 뭘 잘 모르는 나이긴 했네요. 그리고 저에게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놈에게 빠져 결혼 문턱까지 갔던 저였는데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깔끔하게 유턴을 한 것이 신의 한 수이자 조상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저를 빼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참인데 부디 어린 시절 철없고 바보 같은 저의 이야기지만 넓은 이해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 파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그놈과 만났던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그놈은 친구의 짝사랑이었어요. 생긴 게 반반하고 입담이 좋아서 주변에 여자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고백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었는데 얼마나 잘난 남자이길래 멀쩡한 애가 저렇게 망가지나 싶어 제가 한번 보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듣던 대로 눈에 띄는 외모였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에 호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그놈이 제가 좋다고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제 친구 입장이 더 난처해져서 그놈을 질색팔색하며 밀어냈는데 그놈이 아주 끈기 있게 1년을 저를 쫓아다녔어요. 아니 주변에 널린 게 자기 좋다는 여자인데 왜 저러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1년이 지나고 마음이 흔들렸죠. 당시 제가 취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와는 그놈이 제가 좋다고 하는 바람에 사이가 멀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친구 때문에 만난 그놈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 저 좋다는 잘생긴 남자가 싫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1년이나 저를 바라보던 모습에도 꽤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놈도 각각 비슷한 시기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일하랴 연애하랴 적응하랴 엄청 바빴어요. 특히 그놈이 많이 바빴는데 저는 기획팀이라 회의가 많은 반면 그놈은 영업팀이라 술자리도 많고 외근도 많고 무튼 그렇다 보니 한 달에 4번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마음이 불씨가 되었는지 저희는 감정이 더 깊어졌고 연애 2년이 넘어갈 즈음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요. 호칭도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부르다 보니 결혼이라는 환상만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때는 나이니 조건이니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 때만 해도 무일푼으로 숟가락 세트 하나만으로도 결혼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둘 다 그래도 멀쩡한 직장이 있으니 그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제가 참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첫 월급부터 착실하게 모았다는 거였어요. 엄마의 조언으로 적금뿐만 아니라 수익 좋은 주식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했고 그게 만기가 되어 종잣돈이 되고 또 열심히 불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고 2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타이밍도 딱 좋게 그놈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하도 장난처럼 말해서 저는 그게 진심인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놈은 진심이라고 했고 저는 그놈도 저랑 결혼하기 위해 그동안 돈을 모았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그놈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물론 그때 그놈에게 결혼할 돈은 있는 거냐고 확인도 했어요. 뭐야? 우리 자기는 내가 돈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이거 좀 실망인걸? 미안. 나는 여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봐 그랬지. 여보 차 산지도 얼마 안 됐고 차는 필수품이잖아. 그리고 올해도 연봉 조금 올랐고 몇 억씩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작게 시작해서 살림 키워가는 재미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혹시 자기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집이며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시집 오라고 하길 바랬던 거야? 아니, 나도 여보처럼 작게 시작하는 거 좋아. 그럼 됐네. 우리 피차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이 마음으로 결혼하자. 내가 의리의리하게 식은 못 올리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나 믿지? 그럼 내가 여보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그렇게 저는 그놈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억은 없어도 몇천 원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빨리 결혼을 결정했다며 저를 혼내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와 차별하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혼자 남는 게 두려워져라나 싶었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엄마는 엄청 계산적으로 따지며 저를 다그치셨는데요. 니들 둘 다 직장 다닌 지 2년 조금 넘었잖아. 그나마 너는 월급의 80%는 돈 불리는 데 쓰니까 5천을 모았지만 걔는 얼마나 모았는데 너만큼 5천은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 집에서 집이라도 해준대? 엄마도 참 뭘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돈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결혼할 돈이 있어 프로포즈한 거라고 확답도 들었고 나는 엄마처럼 이것저것 정확하게 따지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작게라도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엄마가 혼자 있게 돼서 쓸쓸한 거라면 내가 말해서 신혼집 우리 집 근처로 얻으면 되지. 그러면 엄마는 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 얻는 거야. 아들 같은 소리 하네. 엄마는 됐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쓸쓸해서 너 시집 보내기 싫다고 했어? 엄마 생각엔 그렇게 시집 가는 게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전에 그 남자친구라는 놈 한 번 봤을 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 나이에 안 맞게 겉멋이 잔뜩 든 게 그런 남자랑 살면 너 피곤해. 너만 열심히 벌고 그놈은 쓰기 바쁘다고.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해? 내 남친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심하지 않아. 엄마는 그럼 내가 돈에 벌벌 떨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내가 경제권 갖고 지금처럼 돈도 모으고 그러고 살 거야. 저는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엄마랑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땐 참 속상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저랑 엄마, 그리고 동네는 다르지만 할머니가 계셨는데 몇 명 없는 식구 중에 엄마가 저렇게 처음부터 반대를 하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반대하면 할머니도 반대할 것이 불보듯 빤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다행히 예비시댁의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셨어요.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며 시어머니는 자기도 20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축하와 환영을 받는 거라서 그런지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의논하고 드디어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 인사를 갔죠. 확실히 그땐 저도 그렇지만 그놈도 긴장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꽃도 사고 저희 엄마 좋아하는 과일도 백화점 물건으로 최상급으로 사들고 나타났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저희 엄마가 식탁 가득 저녁도 차려주시고
남자친구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엄마 집에서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일 먼저 신혼집부터 물으셨어요. 그래, 아직 둘 다 어린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니 너 어쩌겠니?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할 셈이야? 그냥 빙빙 돌리지 않고 얘기할게. 성준이라고 했지? 성준이는 돈 얼마 있니? 아, 저요?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고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묶여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들 다 합치면 6, 7천만 원은 됩니다. 그래, 묶여있다는 게 땅이나 부동산 같은 건가? 설마 주식에 묶여있는 거 아니지? 나도 주식을 좀 하지만 그거 당장 깰 거 아니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서. 아, 그렇다면 우선은 갖고 있는 1,000만 원이랑 윤아가 갖고 있는 돈 합쳐서 돈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직장 생활한 지 2년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자네는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애한테 결혼하자고 했단 소린가? 그 돈으로 뭐가 급해서? 저는 그때 엄마의 말에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설마 그놈이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 후로 저희 엄마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집 밖에 나와 남자친구에게 따지듯 물었는데요. 그때 그놈이 그러더군요. 내가 차마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코인을 좀 했어. 다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안 하면 바보잖아. 그래서 좀 무리해서 했더니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뭐? 그럼 여보는 1,000만 원 갖고 프로포즈 했으면서 나한테 돈 있는 척을 한 거야? 1,000만 원도 큰 돈이야. 그러는 자기는 얼마 모았는데 자기도 비슷한 수준 아니야? 저는 그때 잠깐 멈칫했어요. 흥분했었기 때문에 사실 고지고대로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순간이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똑같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놈이 난리칠 게 뻔해 나름 짱구를 굴려 2,000만 원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숨기게 된 이유는 괜히 제가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놈이 잘 됐다고 그 돈으로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0만 원 있다고 하자 그놈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너나 나나 도찐개찐 아니냐고 서운한 티를 팍팍 냈는데요.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1,000만 원이나 더 많지 않냐고 맞받아 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닫더라고요. 지 말대로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제가 그만큼 더 있다고 하니 여기서 더 말해봤자 자기 자존심만 갉아먹을 게 뻔하니까요. 그놈은 원래 학생 때부터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든 좋은 옷에 좋은 것들만 걸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있는 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놈이랑 사귀고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어디서 훔쳐 입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이 대출받아서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하도 궁금해서 근데 여보는 그런 것들 무슨 돈으로 사? 라고 물은 적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놈은 우리 아빠 카드 내 용돈에서 할부만큼 떼고 받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이놈은 할부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놈이었죠. 앞에서 그놈이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물론 차는 필요하면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나이에 제네시스를 뽑았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완전 전체 할부나 다름이 없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어느 정도는 할부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보아하니 이건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돈을 아주 못 버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부터도 전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를 타고 계셨는데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아빠가 접대도 많고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 벤츠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동네 큰 마트에서 4시간씩 파트타임을 하고 계셨는데 생활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유흥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처음부터 그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싶어 하셨는데요. 친구들도 좀 많아서 당신이 그 무리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이번에 같은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을 둔 사모님 행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걸 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도 그 집이 전세긴 하지만 나름의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그대로를 밀었는데 그게 다 거품처럼 빚이고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런 걸 명백하게 알 때까지 저에겐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당초 저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순진했던 저였어도 이딴 거지 같은 결혼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을 건데 사람을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는지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결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쯤에서는 말해도 제가 진행 중인 결혼을 엎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을 알게 되니 더 싫었는데요.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죠.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있는 돈으로 작게 시작한다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 있다고 했으니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들고 결혼 생활을 할 작정이었는데 현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저랑 그놈이 합친 돈으로는 결혼식과 신혼집, 거기에 혼수까지 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 그놈과 저는 남들 아는 예물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분명 생략하기로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예단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얘기 못 들으셨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건 니들 생각이지.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맺어지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원래 예단은 여자 쪽에서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니? 보는 눈도 많은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저도 예물 안 받기로 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지금도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이해를 해주고 말고 할 게 없는 기본인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넘어간다 쳐도 너 두고두고 욕먹는다? 시댁 식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예단비 드릴 테니 그럼 저도 남들 하는 만큼 예물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돌하다고 다그치셨어요. 정확하게 그땐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제가 너무 받을 것만 생각한다며 혼을 내시는데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고 저는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파혼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집을 보면 볼수록 처음 마음과 달리 조금이라도 더 넓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을 얻고 싶었는데 결국 남자친구 놈이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 전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전세 대출 받아서 이사하지 않냐고 하면서 저더러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는데요.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 누가 봐도 뭐가 중요해.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차 할부도 있고 전에 코인하면서 신용 쓴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출 받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자기가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는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우리 그냥 작게 시작하기로 했었잖아. 그랬지. 근데 봐봐. 작게 시작하려고 해도 집꼴이 너무 그렇잖아. 집이 집 같아야 돈에 맞추지. 우리가 뭐 대학생 자취하냐? 그리고 원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제일 저금리라서 부담도 없어. 오히려 안 받으면 손해라니까. 아, 우리 그거 있잖아. 신혼부부 대출? 그런 것도 해당되지 않나? 자기가 알아봐. 왜 자꾸 나한테만 알아보라고. 결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자고 했어. 에헤, 우리 자기 왜 그럴까? 나는 영업이라서 시간이 없잖아. 게다가 80% 이상은 외근 근무인데 은행 갈 시간이 언제 있냐? 대신 자기는 사무직이라서 잠깐 외출할 수도 있고. 자기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할 수밖에 없지. 돈은 없지. 자기 집에서는 예단비 달라고 하지.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여보도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내가 중간에서 할 게 뭐 있냐? 이미 자기가 예단비 받으려면 예물 내놓으라고 맞불 놨다며. 우리 엄마도 서운하다고 난리였어. 근데 내가 중간에서 딱 정리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조용한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 저는 그놈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누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나요? 제발 팍팍 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전 포함 거의 매일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소유의 집담보 받아서 대출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대출 받는 걸 꺼려하자 그걸 지단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그 뒤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장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대출을 좀 넉넉히 받아. 그래서 신혼집도 해결하고 예물 예단도 하자. 그리고 첫살림인데 혼수도 좀 모양새 있게 갖추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은 전세고 나는 신용이 별로고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빚내는 거 내키지 않으니까. 물론 대출금은 우리가 갚아야지. 막말로 장모님 집을 팔자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잠깐 받자는 건데 나쁘지 않잖아. 도대체 뭐가 나쁘지 않다는 건지 그때 사실상 제 마음은 파혼이었어요. 가뜩이나 이런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엄마인데 거기에 대고 저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인 집담보로 대출 내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싫다고 딱 잡아떼고 말했죠. 그러자 그놈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저에게 화를 냈는데 저도 똑같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그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걱정도 팔자다. 자기랑 내가 버젓한 직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괜히 어설픈 변명하지 말고 그냥 싫은 거잖아. 그리고 설령 그런 일 있다고 하면 우리 살던 집 빼서 장모님 빚 갚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면 되지. 장모님 모시고. 난 장모님 모실 생각도 있는 그런 남자야. 이런 말로 허세까지 떨었는데요. 저는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애당초 사위랑 살 생각도 없고 나도 싫다고 그냥 처음 얘기했던 대로 예물 예단 생략하고 돈에 맞춰서 월세집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러자 그놈은 입에 거품에 물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냐며 지랄 발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해도 끝까지 네 편 들었어. 사실 나도 그래. 아무리 없다고 해도 네가 1,000만 원이나 더 있고 그럼 작게라도 우리 집에 예단비 줄 수 있지. 이건 순전히 마음 아니야? 근데 너는 바로 그럼 예물해달라고 맞받아 쳐놓고 이젠 내가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너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냐? 결혼이 장난이야? 그래, 그렇게 정 대출 받는 게 싫으면 우리가 그냥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돈 모으자고. 대신 네가 갖고 있는 돈에서 우리 집 예단비 드려. 다 떠들었니? 내가 방금 말한 거 까먹은 거야? 뭐야? 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해서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하잖아. 막말로 장모님도 우리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지. 우리도 애 낳으면 장모님한테 봐달라고 하면 좋고. 좋긴 누가 좋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너는 참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 나도 뭘 모르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겠어.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다. 지금 말 다 했어? 뭐? 지긋지긋? 너 지금 나 무시했냐? 나보다 1,000만 원 더 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꼴랑 1,000만 원 더 있는 게. 누가 1,000만 원이래. 나 사실 5천 있어. 그리고 적금이며 펀드며 주식 다 합치면 못해도 8,000원 될걸? 근데 네가 하도 모은 돈이 소박하니까 나도 그냥 없는 척 한 거야. 뭐? 그럼 여태 나를 속였어? 그래, 속였다고 하면 속인 거지. 나도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가야 하잖아. 근데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결국엔 그런 거였네. 지는 돈 있으면서 나랑 우리 집에서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고 있던 거네. 그래서 재밌었냐?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너 진짜 속물이다. 이렇게 계산적인 여잔지 정말 몰랐어. 여러분, 제가 정말 나쁜 건가요? 물론 속았다는 거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도 결혼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결혼 생활 할 거였고 이래저래 제가 돈 관리하며 열심히 살 작정이었는데 저놈은 제가 가진 것도 내놓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년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결혼은 없기로 했고
이제 다신 보지 말자고 했는데요. 지도 화가 났는지 고맙게도 저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어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였던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너 말이야. 어쩜 애가 그렇게 막대 먹었니? 꼴랑 예단좀 하라고 했다고 결혼을 엎어?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야? 아무리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해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니? 원래 그럴수록 더 티를 내지 말고 구분구분 해야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쳐? 게다가 돈도 더 있으면 감쪽같이 우리 속였다고? 너 지금 내 아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결혼하려고 했다가 너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거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경우 없이 나오고 아줌마 아들도 남의 돈 우습게 하는데 이런 결혼해봤자 저만 손이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주머니? 왜요? 맞잖아요. 이젠 결혼도 안 할 건데 남이잖아요. 그리고 저 아직 할 말 다 못했고요. 아주머니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그 씀씀이부터 줄이라고 하세요. 아니 어떤 남자가 씻을 거 다 쓰고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하재요? 아니 그랬으면 집 분수를 알아야지. 어떻게 장모될 분이 사는 집을 담보대출해서 자기 집 예단을 하라고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예단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다이아 같은 예물 해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너 자꾸 거슬리게 아주머니 소리 할래? 그리고 다이아 같은 소리 하네. 니들 찾기 시작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 애당초 여자 쪽에서 예단을 하는 거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셔야죠. 솔직히 남의 눈 의식되시는 거면 더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하기사 그런 걸 알았다면 저한테 예단비 달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시도록 전세 사시고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은 카푸어잖아요. 야, 너 지금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저는요 전세 산다고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아주머니 같이?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이미 저는 아줌마 아들한테 결혼 없었던 일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뭐야? 너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가서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니네 회사 어디야? 그놈의 엄마는 수화기 너머에서 약이 바짝 올랐는지 당장이라도 저를 찾아와 제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더 약 오르시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대로 핸드폰에 불이 나듯 계속 전화가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수십 번을 전화를 걸던 그놈 엄마는 자기 풀에 지친 듯 전화하기를 그만두셨는데요. 그날 저녁 이젠 파혼한 남인 그놈이 저를 찾아 저희 집 앞까지 왔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엄마가 화병에 머리 싸매고 알아누웠다며 저더러 당장 자기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미 우리 둘 사이는 끝난 사이고 더는 저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없는데 아들이나 엄마나 왜 이렇게 선을 넘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진짜 어이없다. 내가 분명 헤어지자고 했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나더러 용서를 빌라고? 나야말로 사과를 받아야 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없이 자라서 티난다는 그런 막말을 할 권리는 없잖아. 왜? 자기는 해도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좋게 말할 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디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용서를 빌라 말아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였어? 됐고 끝내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빌고 끝내. 이리 와. 그놈은 막무가내로 저를 잡아 끌며 억지로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에 베란다까지 나온 엄마가 흥분하셨는지 한 손에는 홍두깨를 들고 뛰어나오셨는데요. 야, 너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끌고 가? 하며 손에 든 홍두깨로 그놈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놈은 난데없이 매타작에 놀라서는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는데 얼마나 어리빠지게 도망을 가는지 중심까지 잃고 길바닥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놈에게 너 또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 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그걸로는 당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희 엄마가 그놈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뭐하러 그러냐고 됐다고 말렸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놈한테도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그놈 회사를 저희 엄마에게 알려줬는데요. 그 후 저희 엄마는 거의 매일 그놈 회사 앞에 홍두깨를 들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놈은 계속 저희 엄마가 회사 앞을 지키고 있자 괴로워했는데 그때 저한테 문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더러 저희 엄마 좀 말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저를 사랑했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저는 아주 짧게 답장을 했어요. 안 돼 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놈 회사 앞에 찾아가 이번엔 각서를 한 장 받아오셨는데 내용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각서였는데 행여 술 먹고 실수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놈이 갖고 있다는 전 재산 1,000만 원을 저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친절하게도 그놈에게 혹시 실수로라도 전화하지 않게 제 번호를 지우라고 조언까지 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저희 엄마의 홍두깨가 무서운 건지 그날 이후 그놈도 그놈 엄마도 저한테서 떨어져 나갔는데 정말 이제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었던 남자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못 볼 걸 많이 봐서 원수가 되었죠. 이렇게 저처럼 이혼도 아니고 파혼을 요란하게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우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었고 남자 볼 때 겉보기보다 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비록 시간 쓰고 돈 쓰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아무리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놈이랑 결혼해 그 집구석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낫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하나뿐인 엄마를 많이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큰데요.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고 엄마에게 잘하는 착한 딸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너무 안 하면 이렇게 졸지에 호구 잡히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건 맞추고 사람을 만나자 싶었는데 지금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저랑 참 비슷해요. 수입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무엇보다 허풍 같은 게 없어서 완전 호감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성실하고 경우가 밝아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누구처럼 자기한테만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반대로 자기한테는 잘 쓰지 않지만 남한테는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직은 좋은 면만 보이는 시기라 그런 건지 제 입장에서는 똥차를 보내고 드디어 고급차를 탄 기분이에요. 하지만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더 신중할 생각인데 부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파혼 경험이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해 많이 회의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만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사연을 알기에 그 사람이 많이 배려해주는 것 또한 알고 있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저 사람한테도 실망하는 날이 오면 그땐 어쩌지? 하는 겁도 나는데 부디 이번에는 제가 상처받지 않고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엄마와 할머니가 차린 칼국수집은 오픈한 지 반년 만에 손님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점심때는 문정성시를 이룬다며 저희 엄마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문제에 홍두깨로 반죽을 밀고 칼로 잘라 만드는 칼국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왜 안에 들어간 건 뻔한 재료인데 유독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가 그래요. 그리고 그 덕에 저희 엄마와 할머니는 경매이긴 하지만 꼬마 빌딩도 매입해 공동 건물주가 되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놈 때려잡은 홍두깨가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였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홍두깨를 당신은 절대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가게 이름도 홍두깨 칼국수예요. 무슨 홍두깨에 그렇게 많은 애착을 보이는 건지 저더러 저한테까지 물려준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건물주까지 되셨으니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이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엄마는 아직 한창이라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저희 엄마에게 효도하려고요.
아, 그리고요. 얼마 전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글쎄 그놈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오고 그렇게 저를 놓친 걸 배 아파한다는 말을 건너 듣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놈보다 더 잘 사는 거라고 했던가요? 무튼 저는 졸지의 복수까지 시원하게 했으니 앞으로는 그놈을 더 약 올리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입니다. 부디 그놈이 지가 참 보기 얼마나 아까운 보물이었는지 그놈이랑 그놈의 엄마가 내내 배 아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글로 제 지난 시절을 적어보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긴 없었네요. 그래도 결혼으로 가는 길에서 제대로 유턴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이 정도면 정말로 조상 신이 도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빠가 그 집구석은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빠도 제 옆을 지켜주는 엄마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